네, 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네, 저희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특강을 하는 건 다 아시죠? 네, 매월 셋째 주, 이번 주는 넷째 주인데요. 목요일 날 항상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굳은 날 오신 걸 보면 정말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토리텔링과 평가인데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건지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할게요. 나는 스토리텔링이 궁금해서 왔다. 손 들어주세요. 2번 드셔도 됩니다. 난 서술형 평가가 궁금해서 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스토리텔링하고 평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시중에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글이 많잖아요. 서술형 평가도 글이 많으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술형 평가는 올해 생긴 게 아니죠. 서술형 평가는 몇 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늘려왔어요. 그래서 시도 교육청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30%에서 50%까지 서술형 문제를 내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게 교과서가 스토리텔링으로 바뀌어서가 아니고, 스토리텔링이든 그냥 옛날 책이든 60년대 책이든 상관없이 평가는 서술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논술형 평가도 하겠다.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아직 학교를 안 보내봤잖아요. 학교를 안 보내봤는데 서술형 평가를 한다고 하고 교과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스토리텔링이 이어서 서술형 평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별개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원래는 서술형 평가는 그 연구자분들께서 계속 문제를 개발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는데 그냥 문제는 낼 수가 있는데, 서술형은 머리를 또 많이 써야 되고 이게 복잡하고 채점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모여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서 평가 문제를 만들거나 교육청에서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갖다 쓰거나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텔링 교과서 같은 경우는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네? 실생활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맨날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수학은 싫어한다. 수학을 싫어하게 되면 우리 국가의 앞날이 어둡다. 수학을 좋아하게끔 해야지 상도 받는다. 왜? 네? 왜 웃으세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정말 지겹게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개로 서술형 평가대로 하고 있었고, 교과서랑 상관없이 교과서는 바뀌었는데 스토리텔링이 맞는 평가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좀 의아하시죠?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교과서를 먼저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작년 문제를 가지고, 작년 단어 평가를 갖고 1학년, 2학년 아이들 평가를 해봤더니 성적이 확 떨어진 거예요. 서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아카데믹한 게 좀 줄었죠. 1, 2학년 교과서 바뀐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념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놀이나 게임 이야기가 많이 들어서 지면이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은 재밌게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연습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교과서로 배운 아이들이 작년 시험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평가도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오픈이 된 상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미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과서를 잘 뜯어보면 이런 문제가 스토리텔링식 서술형 평가, 스토리텔링식 평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분석한 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받게 될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제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술형 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서술형 평가란 뭘까요? 서술형 평가 한마디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쓰는 거죠. 네, 쓰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수식의 의미를 그림이나 문장으로 설명하기. 수학적 계열성 및 관계성을 설명하기. 문제 만들기,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수학적 용어를 실생활 장면에서 활용하기, 자료 해석하기 등에 대해 자신의 지식이나 의견을 그림이나 문장을 사용해서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평가 방식. 자, 이건 서술형 평가에 대한 그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용한 것은 이제 박금란 선생님 논문에서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쓰기는 쓰기인 거예요. 쓰긴 쓰기인데 우리 말하는 한글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표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도 그게 서술형 평가라는 거죠. 오늘 강의 이 영상은 저희 하우메스 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다 그대로 올라가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그냥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하우메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걸 어떤 분들이, 교육부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안 가르치거든요. 그 사이트에서도 아이들 안 가르치고, 센터나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부모교육, 교사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모교육, 교사교육도 이게 사교육인가? 잠깐 헷갈렸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스토리텔링이니 뭐니 하게 된 배경도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 제공이 누굴까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 제공이 누굴까? 항상 이제 우리가 수학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이전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초등에서는 특히 안 배우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아는 거 설명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첫 단추가 채워지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사명감으로 학부모와 교사 교육이 돼야 아이들이 덜 힘들고 그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의 의도, 이렇게 무료 특강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가 서술형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교사들에 대해서 설문이나 인터뷰 같은 연구도 하고, 아이들한테 한번 단답식으로도 풀어보고 서술형도 풀어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더니 아이들이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더래요. 선생님들은 문제 내는 거에 대한 부담, 채점했는데 엄마들이 항의하고 이거에 대한 부담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리는 이유가 있죠. 서술형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두 번, 세 번을 자꾸 하다 보면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단답식으로 했을 때는 3번이라고 찍었는데 왜 3번이라고 찍었는지를 서술형을 보니까 알겠구나. 내가 다음에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는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양쪽 측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평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좀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서술형인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아이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사소통은 말하기도 있고 쓰기도 있고 몸짓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상대방과 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평가하려면 단답식은 안 되는 거죠. 단답식뿐만이 아니라 그 선다형 문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평가하는 도구가 이런 그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더라. 그래서 서술형을 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어요. 얘가 찍어서 풀었는지, 얘가 정말 알아서 풀었는지, 얘가 뭐가 어떤 면에서 좀 뛰어난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초등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초등에서 이 두 가지를 보려고 서술형 문제를 내고요. 목적이 있죠. 뭘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등이라고 하면 중고등에서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술형 평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왜 서술형 평가를 한다고요?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창의력 나오니까 막 어지럽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의 답안도 같이 보면서 내가 채점자라면 어떻게 채점을 할까 생각을 하시면 좀 지도하는데 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서술형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이 아이의 답안이 몇 점짜리인가. 그 다음에 얘가 A, B, C, D, E 등급을 나누잖아요. 얘가 B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럼 A등급을 받게끔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 만들기가 바빠요. 그동안 축적된 문제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개발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 만드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좀 아직은 지금 중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르치는 게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현직 선생님들한테 서술형 평가 보기 전에 이번 시험 서술형 평가가 50%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쓰기에 대해서도 지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초등 선생님은 시험 전에 잠깐 해주신대요. 시험 대비로. 그 다음에 중고등 선생님도 교과서 익힘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거 풀 때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라고 스치듯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기를 제대로 안 배운 거야. 국어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제대로 쓴다는 거를 잘 안 배웠는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서술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쓰기 지도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좀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서술형을 잘 쓰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그 논문들은 이런 논문들을 참고했고요. 자, 답안 사례를 한번 아이들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지 다른 아이들 것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죠. 자, 문제가 다음은 2.5 나누기 0.5를 계산하기 위한 소수의 나눗셈 방법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겠죠. 풀이 과정을 쓰세요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질문 안 하잖아요. 이와 같이 소수점 위치를 옮겨 계산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더니 소수점이 틀렸어요. 소수점이 있으면 불편해. 수학 박사가 소수점이 똑같을 때 소수점을 똑같이 넘겨주는 게 좋다. 그래서 문장도 안 되지만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학 박사.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수학 박사 불편하다 이런 거는 수학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칠 때 약간 재밌는 스토리를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의윤화가 많이 되죠. 누구랑 짝꿍이야.
더하기 빼기는 서로 안 친해. 뭐 또 누구는 짝꿍이라서 뭐 서로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학 박사가 불편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될까 안 될까요? 예,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문학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네 이거는 이제 서술형 평가에서 보려고 하는 세 가지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의사소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소통이 안 돼요. 문제 해결도 안 된 거예요. 창의력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나눗셈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고 두 방법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9.6 나누기 0.8 96 나누기 8은 12, 9.6 나누기 0.8은 분수로 바꿨어요. 이거는 곱하기 10을 한 거고 이건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두 방법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그랬더니 편안한 방법, 힘든 방법 편안하게 소수점을 같이 넘겨서 하고 힘듦, 분수로 바꾸어 그러니까 곱하기로 이거죠. 곱하기로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여기서 이거를 만점을 줄 수 있을까요? 좀 구조화는 덜 됐죠. 거기다가 편한, 힘든 이런 단어는 별로 이렇게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수학적 표현의 서툼.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수학 과목에서는 수학 과목의 용어, 사회 과목에서 사회 과목의 용어를 써야 돼요. 그 문화니까. 그거를 써줘야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어 나라에 가서는 영어를 써야 소통인 거고 중국 나라에서 중국어를 써야 소통인 거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나라 말만 소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편한, 힘든 이런 거 보면 참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료가 약간 고학년 자료예요. 저학년을 가지고 서술형을 연구한 논문이 많지가 않아서 고학년을 했는데 좀 저학년 부분은 이따가 스토리텔 교과서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수의 덧셈을 하고 그 의미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시오. 이 두 가지 문제죠. 덧셈도 하고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꼭 그림을 써야 돼요. 표를 그리면 안 되고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그림으로 설명하기인데 이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더하기를 했더니 이제 여기서 다 이 4분의 1하고 이거를 12등분을 한 거죠. 그래서 12분의 1이다 해서 이 학생이 사용한 이 그림은 분수 막대라는 모델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익숙한 걸 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에서 이 학생은 계산은 이렇게 했고요. 통분해서 했고 이 학생은 지금 풀이 과정은 없는 거죠. 풀이 과정 의미를 그림으로만 설명한 거고 여기서는 계산하고 설명을 또 분리해서 했네요.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지금 왜 12분의 7인지 나왔나요? 아닌 거죠. 네, 그냥 그림을 그렸지만 이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감점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제 서술형 평가 기준에서 감점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점에 초점을 둬라 그러는데 어떤 표준 모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100이라고 보면 거기서 가점을 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그냥 이게 좀 모자란다. 오류가 생겼으면 오류를 체크하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서 채점은 보통 감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수의 덧셈을 다 같은 문제인데요. 이 학생은 이산양 모델, 얘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이런 직사각형에서 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이죠. 여기에서 이 수치는 이런 길이는 연속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연속량 모델이라고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나씩 세 가지고 하는 거는 이산양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이산양으로 계산을 해서 얘가 지금 4분의 1은 12개 중에 3개가 4분의 1이고 12개 중에 4개가 3분의 1이니까 12개 중에 더하면 7개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별다른 그런 건 없었고 그림으로 설명하라고 하거나 만약에 약간 까다롭게 이산양 모델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겠지만 뭔가 원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던 걸로만 익숙하게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맨날 어떤 문제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양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확실하게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게 이제 넘치면은 좀 다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부등호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 넣고 여기다 써 넣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85 곱하기 56하고 7 곱하기 8 곱하기 58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여기다 써놓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였는데 계산하기. 여기다 등호를 썼어요. 같다고 등호를 쓴 것 같아요. 계산하면 다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답안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하기? 그럼 근데 그 어린이들 중에 맞잖아. 계산했잖아. 계산하면 다 나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답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내가 안 보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어떤 계산을 했는지 그쪽에서는 알 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내 답안은 아닌 거죠. 선생님에 따라서 빵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의욕을 불어넣겠다. 뭔가 끄적거리기라도 하면 점수를 줘야지. 이런 경우에는 좀 점수를 주시겠죠. 맞았나요, 근데? 네, 56하고 56이 똑같고 85하고 58이 있으니까 앞쪽이 크다. 이렇게 하면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답도 틀렸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서술형 평가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단답식으로 단답식이 아니라 잡담식이라고 했죠. 오지선다형 문제였으면 이 학생은 무조건 틀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썼잖아요. 썼으니까 1점이라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서술형을 낸대요. 그래서 아주 못하는 애들은 없고,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완전히 빵점 맞을 아이들이 조금 점수를 받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평가에서 다 맞을 아이들이 아까처럼 등호나 이런 거 잘못 써갖고 깎이고 해가지고 중간으로 약간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왜 어떤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고 싶으세요? 그래서 네. 평소에 지도하실 때 이런 다른 아이들 이런 서술형 답안 같은 거 보셨나요? 거의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 지도하시거나 선생님들 아니시면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아이가 답안 쓰기 좀 어려워요.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2학년이요? 네, 전화 와서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런 이제 서술형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한 20문제면 한 2문제. 네, 일어나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시니까. 네. 아까 복사한 거. 네. 1학년 때 이제 시험을 봐오면 한 20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는 이제 서술형 평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어렵지 않지만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가 풀이 과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 때문에 틀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웠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엄마 풀이 과정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뭐냐고요? 풀이 과정이 뭐예요? 라고 아이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답이 맞아서 썼는데 나는 풀이 과정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쓰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내서 과정을 어디까지 자세하게 써야 되는지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네, 전혀 그런 거. 예. 어떤 서술한 시호에 대해서 그냥 서술 못하는 거죠. 영희가 사탕을 5개 먹고 철수가 8개 먹었습니다. 몇 개일까요? 아이가 엄마 13개 먹었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고. 근데 그런 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럼 13개 먹었잖아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잠깐. 어떻게 해서 13개를 먹었어? 그러면 왜 사탕 13개야? 그럼 5개하고 8개를 더 했으니까 그러면 적어. 그게 풀이 과정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써주면 되죠. 네. 저기 은경 씨 프린트 한 거 갖고 와주세요. 네.
또 뭐 경험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봐야겠다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다른 아이들 답안 보고 싶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했구나. 네, 하나씩 다 주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 과정이 뭔지 좀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자세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쓰는 게 풀이 과정인지, 어떻게 순서대로 쓰는 게 논리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초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10년쯤 지나면 서술형 평가가 좀 나아지고 지도하는 것도 좀 바뀔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쓰고, 만약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이 답안을 보면 많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자꾸 해버릇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버리면 궁금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이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오류 유형, 아이들이 이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도하실 때 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거는 서술형 평가 문제를 교육부에서 그 연구 과제로 받아서 하시는 분의 그 논문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문지는 조금 있다가 다 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류 유형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 아이가 개념적 오류가 있고 기술적 오류가 있습니다. 개념적 오류는 뭘까요? 개념적 오류는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몰라 뭔지. 그 다음에 기술적 오류는 서술하는 과정에서 어떤 테크닉적인 거 그러니까 기술 서술인 거죠. 그래서 개념적 오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문항 이해를 잘 못해요. 아이가 쓰기는 참 글씨도 예쁘게 잘 썼는데 엉뚱하게 이해한 경우가 있고요. 개념 원리를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자료를 뭘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자료나 그거 자료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개념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죠. 문제에서 이 문항은 뭘 하시오라고 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 문항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분수면 분수, 뭐 소수면 소수, 나눗셈 나눗셈, 거기에 들어있는 개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료를 줄 거고,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문제 안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다 이해를 했어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풀이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공식을 몰랐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을 잘 못했어요. 위에 줄은 2분의 1이라고 쓰고 밑에 줄은 3분의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쓰다가. 그 다음에 풀이 과정 생략 중간에 팍 그러니까 비약을 해요. 탁 비약을 해가지고 읽는 사람이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풀이 과정 생략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류도 사실 연구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논문들 보고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는 하겠다, 교과서나 평가 지침 내릴 때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공통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보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나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개념적 오류가 많은 아이인지 기술적 오류가 많은 아이인지도 좀 판단하시면 지도할 때 얘는 지금 쓰기를 할 때가 아니고 얘는 내용 파악을 해야 될 때야, 이런 판단이 서시겠죠. 얘는 내용 파악을 잘해서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다 맞는데 기술적 오류, 여기서 틀려요. 얘는 막 생략하고 그 다음에 꼭 글씨, 자기도 못 알아보는 글씨를 쓰고 이래서 이 과정에서 오류가 많은 아이다라고 했을 때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진단에 따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처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윤돈 선생님 논문에 들어있는 건데요. 서술형 문항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오류를 범하는지 분류를 하신 거예요.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큰 수 단원에 있는 건데요. 괄호 안에 큰 수부터 차례로 번호를 써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 아닌가요? 문제집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큰 수부터 차례로 번호를 써놓고 이 네모 안에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괄호 안에 큰 수부터 차례대로 써놓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쓰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100만짜리 숫자만 1이기 때문에 1등, 10만짜리 숫자는 8이기 때문에 2등, 10만짜리 숫자도 7이기 때문에 3등, 100개짜리 숫자가 9라서 4등.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거기 가로 안에다가 뭘 썼나 봐요. 뭘 쓰고 나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 2, 3, 4 가장 큰 수부터 뭐 이렇게 순서를 매겼는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썼는지 설명을 했는데 뭐 1등 이런 정도는 그냥 봐줄 수가 있는데 100만짜리 숫자가 8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2등이라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그러니까 10만짜리 숫자가 8이어서 2등?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뭐가 1, 2, 3, 4등 할 때는 비교하잖아요. 1000만짜리 숫자까지는 같은데 100만짜리 숫자에서 얘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8이기 때문에 2등, 이거는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써서 수고는 했는데 점수는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개념 원리에 오른 거죠? 이 학생은 지금 자리값이 뭔지,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첫 번째 분류에서 개념 원리에 오류를 벌였어요. 이 문제에서 이런 오류를 벌인 학생이 8%였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념이 어려우면 이 퍼센트가 올라가겠죠. 80% 이런 문제도 있죠. 문제마다 다른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 아이들이 푸는데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항 이해의 오류. 지금 아까 문항에서 뭘 쓰라고 그랬어요? 괄호에다가 수를 쓰라고 그랬죠. 지금 뭘 쓴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98, 98, 98, 16을 뭘 쓴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걸 다시 썼죠. 괄호니까 이 학생은 28, 90, 59 여기를 다시 한번 써준 것 같은데 이거 뭘 쓴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썼나 보다. 여기를 다시 재배열해서 순서대로 쓴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큰 수부터 차례로 등수를 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호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기호로서의 숫자라기보다는 순서잖아요. 순서를 매기라는 그 번호였었는데 이 어린이가 이런 오류 많이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 막 채점하면서 한숨이 팍팍. 네? 지금 괄호 안에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거는요. 네.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저걸 만약 성인들한테 저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면 성인들도 저 문제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정말요? 같이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같이 그냥 설명 안 할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는 똑같죠? 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얘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얘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넣을까요? 3 넣을까요? 3? 그럼 얘는 여기서 쳐졌죠, 이제. 3 넣으면 그러면 얘를 좀 키우기 위해서 9를 넣죠. 여기를 9를 넣으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비교를 하면 0, 0, 0인데 그러면 얘가 9였고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얘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9니까 뭐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얘네들하고 똑같이 9라고 넣어요. 얘네들하고 똑같이 0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여기가 밝혀져 있네요. 다 똑같았을 때,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봤을 때 누가 여기까지 얘네 둘이 지금 막상-막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은 지금 이제 뒤로 쳐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좀 갈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나와 있죠, 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00이었다고 봤을 때 얘가 컸어요. 근데 0이 아니라 얘가 1이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큰 거예요. 얘가 2여도 얘가 큰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수가 세 번째 수가 가장 큰 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밑에 있는 게 2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끝났잖아요. 얘가 3등, 얘가 4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네모의 수를 쓰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뭘 쓰는지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자리값을 비교할 때 뭐 어떤 특정한 수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길 바라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아까 우리가 문항 2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큰 수부터 차례로 번호를 쓰고, 그러니까 여기다 순서를 매기고 번호를 쓰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비교를 했더니 얘가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뭐 같아져서 다음 자리를 비교하면 된다. 좀 길어지겠지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이걸 못 푸는 건 둘째고 이걸 하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도요,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학년 아이들 많이 그래요. 어디다가 뭘 쓰라고 하는지, 뭐 가로가 길면, 가로가 짧으면 좀 고민이 덜 됐을 것 같은데, 가로가 기니까 뭔가 여기다 순서대로 막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좀 배려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썼으면, 아니면은 이 번호라고 하지 말고 뭐 등수를 매기라든가 좀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면은 좀 더 문제가 좀 명확했을 텐데, 예, 이것도 길고 막 이러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학생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만 좀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도할 때 이것 때문에 앞날이 캄캄해지면 안 되고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4학년. 네, 큰 수요. 이거는 심한 문제는 아니고 교과서 문제예요. 예, 교과서 문제. 이번에 스토리텔링 교과서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 유형이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는 늘 나왔었죠. 뭐 학교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항 2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게 아이들이 여기서 뭘 하라고 한 건지 몰라서 오류를 벌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오류를 벌이긴 했지만 순서를 잘 매겼을 때는 점수를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채점 기준표 거기 보시면은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항 2에는 감점. 하지만 풀이 과정에서는 맞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시면 될 거예요. 당황하신 거죠. 지금 이 문제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 오류가 있는데 이 학생은 문제를 못 푼 거죠. 하라는 대로 잘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잘했어요. 여기다 번호 쓰라는 거 맞았어요. 문학 이해를 못한 건 아닌데 문제를 못 푼 거예요.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죠. 풀이 과정에 오류라고 여기서 보셨는데 예, 개념에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구나. 여기가 다 잘했네요. 예, 다 잘해놓고 답을 잘못 썼구나. 답을. 번호를 순서대로 그냥 보기 번호 쓰라고 한 거죠. 한 걸로 알았나 봐요. 왜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알 수가 없네. 생각한 이유. 1번에는 7이 없어서 넣었고 수를 딱 보니까 7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게 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9가 한 줄이라서 4가 두 개라서 잠깐만요. 2번은 얘는 지금 번호로 본 거죠? 순서로 본 게 아니라 2번은 9가 얘네들이 9가 한 줄이라서 여기 9가 한 줄이라서 또 4가 두 개라서 얘도 하나 넣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많은 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한 줄에 0이라서 이 한 줄은 이 학생이 2줄이 아니라 2줄이에요. 한 줄에 0이라서 그리고 9가 두 개라서 9가 두 개라서 얘네들이 9가 두 개니까 맞춰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4번은 3을 두 개가 될 것 같아서 4번은 3이 여기가 3이 하나 있으니까 얘도 두 개면 될 것 같아서 비교를 할 때 최소한 같은 자리끼리 비교한 거는 된 것 같아요. 아주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은 아닌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이
체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읽어봤을 때. 그리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한 줄이라서 이런 표현은 상당히 문학적인 것 같아요. 한 줄이라서. 자리값 이란 얘기만 하나 넣었어도,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용어를, 어휘를 거기에서 꼭 필요한, 지금 여기서 이걸 평가하려고 하는 건 이 아이가 자리값에 대해서 아나 이거기 때문에 자리값끼리 비교해서 이런 말 들어가면 엄청 점수가 높겠죠. 지금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 좀 뭐죠? 수시나 전형이 단순화된다고 했는데 논술 전형으로 대학 들어간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서 키워드를 꼭 써야 된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안 써. 그래서 살짝 피해가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 것 좀 쓰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지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런 거 지도하실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뭔가 같은 상황에 놓고 비교하잖아요. 형이랑 동생이랑 비교하는데 나이가 다른데 키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는 키는 같은데 몸무게가 다르다거나 이렇게 한 가지 요소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요소를 비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같은데 불구하고 그래도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찾아본다거나, 그리고 너가 이거 순서를 매겼을 때 왜 뒤에서부터 안 하고 앞에서부터 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수를 비교할 때는 큰 자릿수부터 비교하는 것이다. 같은 자리끼리 요 앞에 있는 수가 다 같을 때는 그 다음 수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거는 4학년 때 큰 수 단어뿐만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웠죠. 두 자릿수 이상에서. 그런 지식, 이미 배운 선행 지식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끔 지도를 하시고,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는 자리값이다라고 하는 걸 지도하셔야지 다시 풀어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걸 틀렸잖아요. 너 이거 다시 읽어봐. 요새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교육을 하시는 분 중에 내가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다시 풀어봐, 네, 다시 읽어봐, 막 이렇게 굉장히 교양 있게 얘기해요. 다시 풀어봐 이러는데 걔는 뭘 다시 푸는지, 뭘 봐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 다시 푸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풀어봐.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교양 있는 엄마가 돼야지 이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다시 풀어보라고 하는데 걔가 가이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몰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팁을 주고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시 풀어보고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 숫자 바꿔갖고 다시 내. 걔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틀림으로 인해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와도 걔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내가 하나를 배웠으면 그게 변형이 됐을 때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문제 틀린 거 있어서 기분 나쁜 거 말고는 얻은 게 없다. 그랬을 경우에 안 풀려고 하는 마음 말고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쓰셔야 돼요. 얘가 모르는 게 뭔지, 얘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이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좀 수를 작게 해서 비슷한 문제를 풀게 해서 감을 익힌 다음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쓰기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씩 풀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이 문제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다른 문제 한 숫자 바꿔서 낸다든가 이렇게 돼야 그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티칭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다시 풀어봐. 글씨 똑바로 안 쓰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를 질식시키게 하는 겁니다. 서술형으로부터 멀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아까 그 문제 여기 또 나왔네요. 이 문제에서 아까 그 풀이 과정 쓰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어떤 학생이 계산하면 뭘 계산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다른 학생은 이렇게 했대요. 먼저 85 곱하기 56을 하면 4700이 되고 7 곱하기 8 곱하기 58을 하면 1708이 된다. 그 크기 비교하니 4760이 크니까 4760이군요. 얘가 더 크다. 네. 이 학생은 계산이 틀린 거죠, 지금? 설명은 괜찮아요. 설명은 각각 계산해서 크기를 비교했다는 그런 접근은 좋았는데, 계산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고,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글씨 잘 써야 돼요, 아이들이. 7 곱하기 8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 곱한다? 그럼 4760이 나온다. 계산한 해결 방법이 아니고 얘가 4760이 나온 것만 설명한 거지, 여기서는 얘가 큰지 작은지를 설명하지 못한 거죠.
이 계산 과정, 얘를 계산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왜 큰지 그걸 설명한 게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계산하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결정적으로 이 답안을 채점하시는 분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피해가면서 풀이 과정에서 중간에 생략해버려서 그걸 못 보게, 왜 큰지 그걸 핵심 키워드가 빠진 거예요. 그럼 풀이 과정에 오류가 되고, 여기서 곱셈을 해보아서 어떤 것이 더 크다. 이거 아까 얘랑 똑같은 거죠? 곱셈을 해보아서 어떤 것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큰지, 예, 이걸 말하라는 건데 그 동어 반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풀이 과정의 생략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해서 아이들 답안을 좀 보셨고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셨어요. 그러면 채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거기에 채점 기준표가 있죠. 제가 또 연구하고 싶은 게 이 채점 기준표가 좀 단순하면 안 될까? 채점 기준표가 너무 어려워. 기준표 만들다가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채점을 할 때는 선생님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채점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나 그래요. 뭐 논술 대학 들어갈 때 논술로 해도 그렇고 어떤 서술형 평가에서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총괄적, 전체적으로 얘는 A,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B, 이런 경우가 있고요. 요소별로 분석적으로 얘는 문학 이해를 했으니까 5점 만점, 얘는 풀이 과정에서 뭐 틀렸으니까 뭐 2점 감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소별로 하나하나씩 점수를 매겨서 더하는 게 분석적 채점인데요. 지금 보면 보통은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거일까요? 분석적 채점이 좀 총괄적 채점이 더 된 것 같아요. 분석적 채점을 하려면은 채점 기준표가 좀 정교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초등에서는 총괄적 채점이 많은 것 같은데 위로 갈수록 분석적 채점을 하고요. 그래야 엄마가 항의를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 이렇게 되니까. 총괄적 채점은 제가 아는 어떤 그분도 연구자인데 아이가 3학년인데, 예, 아무렇게 썼대요. 아까처럼 계산해서. 근데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다 만점. 총괄적 채점이었던 것 같아요. 분석해보면 절대 뭐 1점도 못 받는 점수였는데 총괄적 채점을 매 혜택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두 가지 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만점 답안과 감점 답안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좀 딱 대비시켜 놓으면 선생님은 여러 답안지를 같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보다가 채점을 할 때 그래요. 처음부터 막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얘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그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딱 나와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를 보면서 다시 재평가가 되고 세 번째를 보면서 다시 순서가 바뀌고 그게 누적이 되면서 앞에 거에 대해서 다 순서가 정렬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때 한 3번 정도는 채점을 하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처음에 채점을 딱 했는데 뒤에 알고 봤더니 앞에서 나는 좀 얘가 너무 못한 것 같았는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걔는 최고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고 해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답안을 한 번 다 본 다음에 다시 급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채점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3번 정도는 하라고 하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3번까지 2-3번 하시는 분이 제일 많았는데 뭐 한 번만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를 안 주는 학교가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17% 정도는 채점 기준표를 아예 안 보여준대요. 그 채점 기준표를 시험 볼 때 시험지 뒤에 넣어주시는 경우 있어요. 중고등학교 가면 이 시험지에 채점 기준표 이런 걸 따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권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는 안 줘요. 안 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주는 경우도 한 10몇 %고 보통은 그냥 시험 보고 나서 아니면 시험지에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 전에 주게 되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 연구하신 분들한테 왜 시험 전에 안 준대요? 그랬더니 그거 알려주고 시험 보면 어떡해요? 다 맞게? 그래서 아니, 네? 그래서 아니, 네, 그러면 안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나? 그래서 네, 좀 우리나라 이 말은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평가보다는 점수 매기려고 하는 게 많이 강해요. 그러니까
보면 얘가 몇 점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거지 얘를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점하고 감점 답안을 같이 보시면 다음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하고 몫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 나누기 8분의 1이 있었어요. 4분의 1 나누기 8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인데 4분의 1에 8분의 1이 4분의 1에 8분의 1이 두 번 들어간다. 4분의 4가 8분의 1에 2분의 1번 들어간다. 해서 얘하고 얘를 비교를 했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포함제, 나눗셈의 포함제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시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풀어서 해도 되는데 이 학생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네, 이 학생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여기는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학생 여기다가 4분의 1 표시하고 8분의 1 표시하고 나누기 표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누기, 이 나누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이 나누기의 의미를 설명했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4분의 1을 그림으로 바꾸고 8분의 1을 그림으로 바꿨으면 얘도 다르게 바꿨어야 돼요. 얘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지금 우리는 얘를 4분의 1로 읽고 8분의 1로 읽기 때문에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뭔가 좀 잘 된 것 같은데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호를 여기다 쓰는 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착하면 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약간 얘는 감점 대상이 된다. 얘랑 비교했을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분의 5 나누기 7분의 3은 5 나누기 3임을 설명하시오. 만약에 그런 문제 받았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7분의 5 나누기 7분의 3이 5 나누기 3임을 설명하래요. 처음 알았는데 설명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7분의 5는 7분의 1이 5개 있고 7분의 3은 7분의 1이 3개가 있으므로 7분의 5 나누기 7분의 3은 5 나누기 3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썼는데 여기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같은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가 같기 때문에 개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이 말을 하면 너무 완벽했을 것 같아요. 단위가 같을 때, 그러니까 5 나누기 3은 1이 단위죠. 1이 5개, 1이 3개인 거의 관계와 7분의 1이 5개, 7분의 1이 3개인 거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답안인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고 이제 이건 미루어 짐작을 해서 어쨌든 뭐 좋은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어린이는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계산을 했어요. 여기는 또 그냥 여기서만 했었으면은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7분의 5 곱하기 3분의 7로 바꿔서 계산을 했더니 3분의 5가 나와서 이 분수를 다시 나눗셈으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얘를 써서 이렇게 하고 중간에 좀 말로 왜 3분의 5를 5 나누기 3으로 했는지 그거를 조금 말로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7분의 1은 5 나누기 7분의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는 3 등호의 남발 등호 아무 때나 등호 그냥 등호를 쓰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막 등호를 막 써요. 그래서 이거는 기호사회용의 오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수학에서 엄격하게 따지는 게 기호. 네, 그 스토리텔링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토리텔링이 나오게 된 거는 아까 뭐 수학의 흥미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원래 수학이 기호가 없었죠. 옛날에는 원래 그냥 말로 했어요. 말로만 하다가 그게 기호가 약어가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축약해서 쓰다가 그게 기호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5 나누기 3이 있다. 그러면 사과 5개와를 뭐 사과 3개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기호로 표현된 거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기호가 만들기 전에는 사과가 어쩌고 이렇게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역과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채점 기준표에서 채점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신대요. 2점 만점인 거예요. 되게 짠 거죠. 2점 만점. 2점. 문제 상황에서 분모가 된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더 큰 분수를 나타내는 과정과 함께 두 분수의 차를 구하는 모든 단계나 과정을 논리적으로 비약이나 오류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 중간에 계산이 떠도 안 되고 계산이 틀려도 안 되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만점.
그 여기에서는 등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감점, 설명이 거의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감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빵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채점 기준표에 이거 이 틀에 딱 놓고 틀을 딱 넣었더니 얘는 탁 5점, 뭐 얘는 뭐 4점 이렇게 되고 얘는 2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채점은 뭐 5점짜리 채점도 있고 뭐 10점짜리도 있고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다른데요. 그런 식으로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서술형 문항이 있었어요. 과학실에서 액체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물 27과 5분의 3ml와 식용유 5분의 152ml를 이용하여 물과 식용유를 같은 양씩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넣어 섞어본 후 두 액체가 서로 섞이는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스토리텔링 교과서 이전에 나오는 문제죠. 스토리텔링이 글자가 늘어나니까 수학 문제도 글자가 늘어난다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런 류의 문항이 있는 거예요.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죠. 아까랑 달라요. 아까 오나누기 3을 설명하라 그거는 서술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이 무슨 말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지?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물이 있었는데 물과 식용유가 있었는데 섞으려고 해요. 근데 섞이는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능한 한 같은 양씩 가능한 한 많은 양,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같은 양씩 가능한 한 많은 양 그러면 하나는 이만큼이고 하나는 이만큼이면 조금씩 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작은 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실험에서 남게 된 액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몇 밀리리터가 남게 됩니까? 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너는 빼기 할 수 있니? 이거죠. 분모와 같잖아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 생각과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초점은 얘네들이 섞이냐 마냐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과학에서 하는 거고 무슨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둘 중에 뭐가 많고 너 빼기 했는데 그 빼기 계산 잘했어? 이거 수학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여기에 고민하는 건 어떤 학생이 이게 섞이나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안을 보고 이제 이 채점을 2점 만점으로 매긴 건데 식용유가 남는다라고 했어요. 결론 식용유가 남는다. 물과 식용유가 같은 양이 되어야 한다면 일단 크기를 비교해 본다. 그래서 뭐 이 식용유와 이 물로 식용유 5분의 125, 그 다음에 물 5분의 138, 이거는 가분수로 바꾼 거죠. 근데 같아야 하는데 또 가능한 한 많은 양을 넣어 섞어야 하는데 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식용유를 물의 양에 맞게 하려면 여기서 이걸 빼서 해준다. 그럼 5분의 14ml가 남는다. 완벽해요. 왜냐면 이 학생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좀 구구절절히 설명하긴 했지만 아주 자세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말이 많아요. 그냥 군더더기 싫어하는 사람도 요즘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뭐가 많아야 돼. 얘는 2와 5분의 4ml 계산은 맞은 것 같은데 분모가 같은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두 분수의 차를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분적으로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하는 건 생략 중간에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빼기를 했고 왜 여기서 이걸 뺐는지 아까는 얘가 더 많은데 같은 양씩 최대한 많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진 거예요. 계산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남게 된 액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이게 문제였죠. 식용유. 그래서 식용유가 남게 되고 5분의 120ml가 남는다. 이 학생은 남게 됩니다. 여기만 읽은 것 같아. 무엇이며 남게 됩니다. 근데 계산이 틀렸고 하다가 말았어요. 얘는 빵점. 네. 이렇게 됩니다. 왜 한숨 쉬세요? 왜 한숨 쉬세요? 우리 아이는 저 중에 어떻게 쓸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뭐 비슷한 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B 문제인데요. 코코아를 만드는데 3분의 2컵의 우유에 코코아 가루 4숟가락을 탔고 형준이는 6분의 5컵에 이게 이름이 달라요. 얘는 형준이고 한 명은 다른 아이 이름입니다. 두 어린이가 똑같은 컵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친구의 코코아가 더 진할까요? 이게 약간 스토리텔링식 서술형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상황이 주어져 있고
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생활의 상황 너무 좋아하잖아요. 더 진한 그러면 진한 코코아 어떤 게 진한 건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네. 이 아이는 농도에 대해서 다른 과목과 관련된 융합이 돼야 되겠구나. 과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수학에서 농도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진이와 형준이가 같다. 형준이는 3분의 2컵의 코코아 4숟갈인데 이것을 수진이의 6분의 5컵의 코코아 5숟가락과 통분하면 형준이는 6분의 4컵의 코코아 4숟가락, 수진이는 6분의 5컵의 5숟가락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둘 다 6분의 1, 6분의 1컵에 한 숟가락씩 담았으므로 농도는 같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네, 만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 이해도 잘했고 풀이 과정에 오류나 비약이 없어요. 네. 그 글씨도 잘 썼어요. 그래서 채점할 때 글씨 보지 말라고는 했는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무래도 감정이 좀 실리죠. 그래서 같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감점이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까지 딱 설명을 넣었죠. 그래서 이거를 5스푼을 했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뭐 아까 걔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만점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형준 우유 양이 더 적어서 얘는 농도를 모르는 우유가 더 적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빵점. 수진이 계산에 오류가 있었어요. 계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하기를 했네요. 그쵸? 네, 이렇게 곱하기를 했어요. 자, 뭐 그렇고요. 또 뭐 이런 좀 쉬운 문제, 서술형 문제 30과 18이 있었는데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이 문제는 그냥 연위 문제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2번이 최소 공약수와 최대 공배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서 써보세요. 이거는 어떤 약간 열린 문제예요. 개방형 문제라고 하죠. 여기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정형화된 우리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창의력하고 그런 거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소 공약수와 최대 공배수가 쓰이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쓰면 잡혀가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아이들은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 나오는 공약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최소 공약수가 없고 무슨 말이지? 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최대 공배수는 없다. 이 말은 맞죠? 끝이 없으니까 최소인 수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무한이니까. 근데 최대인 수는 찾을 수가 없죠. 처음에 나오는 공약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반만 받을 것 같고요. 최소 공약수는 가장 작은 공약수입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공약수 1임으로 쓰지 않습니다. 최대 공배수는 자기 자신, 여기 잘 나갔는데 최대 공배수는 자기 자신임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얘가 공배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최소 공약수와 최대 공배수 이거는 숫자들은 약분하거나 통분해도 되기 때문에 뭔 말이야 이러면서 숫자들을 약분하거나 통분해도 되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죠. 엉뚱한 말.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서술형 쓰기 빼면 그냥 객관식으로 보면 그런 문제는 있잖아요. 근데 객관식하고 다른 게 설명하라가 있죠. 그쵸? 설명하라를 객관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객관식으로 한다면 다음 중 가장 잘 설명한 아이의 번호를 쓰시오. 철수는 뭐라고 그랬다 1번, 영희는 뭐라고 그랬다 2번 이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겠죠. 객관식으로. 예, 근데 보통은 설명하시오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설명을 하고 말이 많아져야 되죠. 옛날에 수학하는 애들은 과묵하다고 그랬는데 되게 수다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신 것만은 아닌 거죠, 지금? 뭔가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정보를 봤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런 거를 내가 모르고 막 가르쳤는데 애들이 저렇게 쓰는구나, 우리 애가 어떻게 쓰니까 내가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지, 그런 팁은 없으셨어요?
그냥 나오느니 한숨. 그래서 글씨를 잘 시켜야겠다. 어디 글씨하는 학원에 보내야지. 뭐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라. 네.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쓰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쓰는 것도. 근데 그게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랬었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 저희가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왜 수학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왜 이렇게 막 우리는 막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결과로만 막 평가하고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막 억울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보라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좋은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때서 힘들고 지금은 또 지금이라서 힘들고 그냥 어서 졸업이나 했으면 이러면서 네. 네, 그 절대 우울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이 자리에 오기 전과 오고 난 후는 우리는 달라져 있어요. 전혀 몰랐었던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정보도 얻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뭔가 방법이 많이 생길 거예요. 같이 연구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보면서 지금 여태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서술형 평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바뀌니까 서술형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스토리텔링인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맥락 속에서 개념 수학을 접근하는 게 원래 수학이고 수학은 맥락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려면 스토리가 있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감성 세대 아이들한테 맞춰서 너무 딱딱한 거 하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해요. 그래서 수학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만화도 넣고 이야기도 넣고 전래동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수학에 대해서 친근하게 하려고 스토리텔링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교과서 속 서술형 문제 이렇게 보면 교과서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이런 문제 제가 발견한 거 이런 문제입니다. 0부터 5까지의 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수와 관련된 경험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오. 우리가 앞에서 이런 문제 없었죠. 경험을 쓰라는 문제 없었잖아요. 이거는 열린 문제인 거죠. 네 경험은 척박해 이러면서 경험에 순위를 매기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면 감점 되겠죠. 그렇긴 한데 관점이 달라요. 뭔가 아이가 느끼길 바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저희 하우메스 칼럼 쓰신 선생님께서 아이랑 해봤어요. 아이랑 해봤더니 아이가 이제 수를 하나 떠올리고 수에 대해서 느낌을 말해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0부터 5까지가 아니라 0부터 100까지를 했대요. 그랬더니 4 하면 떠오르는 게 나라고 그랬대요. 4가 나를 닮아서 4를 보면 숫자 4를 보면 우리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4인가 보다 그랬는데 4를 보면 나가 생각이 난다고 했고요. 또 한 어린이는 20을 보면 우리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대요. 걔가 20층에 산대요. 20층을 보면 20이 생각나고 20을 보면 순이가 생각나고 20이 따뜻해. 20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거 약간의 프로젝트로 해서 그런 거를 그 주변에 품앗이 하시는 걸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학년은 조금 시간이 있겠지만 저학년 가르치시거나 유아를 두신 분들은 우리가 수에 대해서 하나의 기호라는 게 아니라 감정? 근데 아이가 그걸 내 생활로 끌어들이는 거?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수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학 자체가 생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서 단위 길이가 달라서 불편했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 보시오.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단위 길이가 달라서 겪은 게 없어. 이러면은 소재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겠죠. 그냥 계산하시오. 이게 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문제가 이게 지금 어떻게 개발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교과서에 이게 있다는 거는
교과서 저자들이 이런 거 신경 썼다는 거고 그게 평가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문제를 푸는 의미도 있고 생활에서 우리가 길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표준 단위가 아닐 때 불편하기 때문에 미터법에서 그 단위를 표준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옛날에는 다짜고짜 자 1m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막 화가 나. 왜 1m를 그만큼이라고 했고 왜 옛날처럼 그렇게 한 뼘 두 뼘 이렇게 안 합니까? 자는 내가 들고 다녀야 돼서 가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 손은 붙어 있어. 근데 언제든지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꼭 자나 뭐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옛날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교과서가 뭐 그런 식으로 구성도 안 돼 있었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잘 재냐? 0점 맞춰서 잘 재? 길이 비교 잘 할 수 있어? 계산 잘 할 수 있어? 이게 초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단위 길이가 나왔을 때, 표준 길이가 나왔을 때 왜 그럴까요? 가 교과서에 들어있고 그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도 좀 더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 옛날보다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말 국어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에서 세 친구의 키를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이것도 앞에서 좀 안 본 유형이에요. 앞에서 모든 유형을 다 커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호진이는 영수보다 키가 크다. 이거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죠. 성민은 셋 중에서 제일 큽니다. 영수는 셋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호진이는 뭐 성미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개방형 문제가 늘어날 거예요. 선생님이 읽어보고 괜찮다 그럼 점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의 수를 세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오. 이게 그림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데 불가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개도 있고 불가사리의 수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상황을 보고 자기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수업을 많이 하고 아이가 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짓는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좋겠죠. 국어도 되고 수학도 되고. 그 다음에 길이를 바르게 재고 있는 것은 몇 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그 이유는 뭐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1학년 새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도토리가 9개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몇 개 먹은 뒤 5개가 남았습니다. 다람쥐가 먹은 도토리는 몇 개인지 알아보시오. 우리가 남은 거 갖고 이게 뱃속에 들어있는 거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서는 네모라고 했는데 뭐 하트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또 창의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네모를 사용해서 이건 1번하고 별개예요. 네모를 사용하여 뺄셈식을 만들어 보시오라고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 1학년이잖아요. 틀리는 게 이게 이제 1학년의 서술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틀리는 게 뭐냐면 9 빼기 5는 네모. 이게 많이 틀려요. 9에서 네모를 먹어서 5가 됐잖아요. 9 빼기 네모는 5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자기는 어차피 4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9 빼기 5는 네모, 그 다음에 4. 이렇게 쓰면 마음 편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식을 쓰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1차적인 식은 아닌 거예요. 저 하우메스에 이거 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구나.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는 건 좀 별개죠. 식은 문제에서 바로 나와요. 그거를 바꾸는 게 풀이가 되는 거죠. 네모를 찾는 게 우리가 시행착오법이라고 해서 1부터 막 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2항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그쵸?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덧셈식 바꿔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풀이 과정인 거고 얘하고 얘는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신 분들도 그냥 별로 이렇게 세심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9 빼기 5는 네모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이 여러 개인 경우 여기에서는 56마리가 있었는데 9마리 중 몇 마리가 개미집으로 들어왔더니 60마리가 된 게 아니고 옛날 같아서 숫자만 딱딱 봤잖아요. 56, 9, 60 이것만 딱 봤는데 50마리보다 많아졌대요. 9마리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마리가 들어가서 60마리보다 많아졌대요. 그러면
이게 수가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네,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학에서 기호 사용인데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옛날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니 왜 더하기는 그렇게 써요? 왜 루트는 이렇게 써요? 약속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거였었어요. 왜 그런 기호를 나한테 강요하냐. 교과서에서 정의학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로 정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랑 나랑 감정이 이럴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사랑이란 단어는 그때 쓰는 거고 좋아한다는 건 따를 때 쓰는 거고 혐오한다는 것도 따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나 어떤 거 거기에 따라서 기호도 만들어지고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엄격하게 따라지는 게 수학이에요. 거기에서 뭐 다른 걸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정의한 건 딱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데 기호 사용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5를 팥이에요. 뭐 이런 콩 2개, 이런 콩 1개, 이런 여기는 자리값은 전혀 없고 각 수에 대해서 각 자리의 수에 대해서 얘는 이제 100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10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1을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에 따라서 이런 수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선생님의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약속했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정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정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됐어요. 그렇게 정했으니까 269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인 태도거든요.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얘야 몇 개와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했었던 그런 수모형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환할 가치가. 그래서 그런 낯선 기호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학인데요. 그걸 이번에 창의 쪽에서 이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또 창의를 강조하잖아요. 창의 쪽에서 많이 있어서 이런 것도 새로운 유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엉뚱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기호를 써서 그거대로 따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의 없이. 자, 그럼 서술형 평가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보면 이제 교과서로 준비해야죠. 뭐 교과서로. 이제 저학년 교과서로 준비하고 고학년도 계속 교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스토리텔링 교과서로 만드세요. 만들었어요. 이거 다 전국에 쓰세요. 대안학교 빼놓고 다 써야 돼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출판사에서 써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럼 출판사별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심사를 해서 A 출판사 통과, B 출판사 통과 이렇게 했어요. A 출판사가 너무 스토리가 많아. B 출판사는 그 옛날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A 출판사는 교육부에서 하라는 지침을 잘 따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싫어해. 어우 귀찮아. 난 우리 학교는 B 쓸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초등학교처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발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이번에 새로 모델 교과서 만든 거 보니까 중학교 교과서 중에 해리포터로 한 단원이 있어요. 조앤 롤링은 왜 해리포터를 썼을까? 해리포터 이마에 이 상처는 10살 때 길이가 어떻게 됐었는데 12살이 되니까 늘어나서 왜 웃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도 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는 사랑을 해요. 그 팬픽 있잖아요. 그 왜 팬덤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룹이 있는데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아이가 그 그룹의 주인공들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는 게 유행이잖아요. 인터넷 소설이 있어요. 그게 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이었나?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흠모하는 그 오빠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독자였어. 그래가지고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팅을 해가지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함수였나?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방정식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
통계였나 아무튼 그런 단원하고 해서 로맨스가 있어요. 고등학교 애들은 로맨스가 있어야 수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을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지 않는 교육이 엉뚱하게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뀌진 않는데 좀 말은 많아지고 자료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재밌으실 것 같죠? 해리포터로 수학을 공부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신데렐라가 나와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이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거.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고민을 할까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오죽하면 수학이 아닌 걸로 해야 수학을 해요. 막 가서 막 그래프 그려라 이러면 싫어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로 준비하면은 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뜯어 보면 아까도 제가 문제 유형을 어디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 갖고 유형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좀 차이가 나죠. 그런 것처럼 교과서를 잘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하기는 이제 뭐 이 교과서는 이미 다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할머니랑 동물 친구들이에요. 할머니는 사람 손자가 없어. 그래서 동물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서 넓게 뭐 깊게 뭐 높이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항상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배우게 될까? 왜 배우는 걸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아까 문제 푸는데도 효과가 있겠죠. 길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키에 비해서 줄넘기가 작았고 얘는 키에 비해서 줄넘기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또 이 길다 짧다 이런 것도 하는 거였는데 뭐 길다 짧다가 뭘까? 이런 거를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니면은 길고 짧았었던 것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또 이런 게 소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과서 활동 코너에는 뭐뭐는 뭐뭐보다 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고무차륵을 길게 만들어 친구들과 길이를 비교해 보시오. 뭐 이런 내용이 활동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 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빈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연습을 교과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도 쓰기 문제 많이 있고요. 뭐 만화도 있죠. 만화. 이번에 아이들이 수학책을 받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읽고 또 읽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침대에 비해서 이불이 작고 크고 해서 넓다 좁다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였고요. 빈칸 치우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뭐 순서대로 써보시오도 있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는 말로 하는 건데 써보세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써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면접이잖아요. 대면 평가. 거기에 써보세요. 그럼 서술형 평가. 예. 놀이마당에서는 많은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만 다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학교에서. 시간 없으면 패스하니까 집에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애들끼리 막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로 주고받고 선생님하고 아이하고도 있지만 아이들끼리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이런 교과서로 활동하면서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에 들어가겠죠. 수업 시간에 한 개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절대 내지 마라. 예, 그거 다 걷어간대요. 걷어가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되게 공무원분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강력하게 하면은 교과서 이외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교과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잘 하는 게 또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교과서로 냈는데 어려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교과서로 그럼 준비할 때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건 기본인 거죠. 기본인 거고 수학 용어를 정확히 사용한다. 아까 그 답안 보셨지만 막 거의 착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보다는 수학 용어를 써야지 되죠. 알아야 좀 쓰죠. 알아야. 너무 의인화해서 아이들이라고 너무 의인화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초등 저학년 가르치신 분들. 저는 좀 용어를 딱딱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해야 그게 서술형에 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산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면 되고요. 읽기와 쓰기 연습을 많이 하는 건 당근인 거죠. 읽기와 쓰기. 빈칸 채우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읽기와 쓰기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이 다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옛날부터 왜 수학에서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봅니까? 라고 부르짖었더니 과정을 본대요. 그래서 과정을 보게끔 이렇게 잘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거에서 서술형 답안 쓰기 할 때 좀 주의할 점을 요약하면 좋겠죠. 질문에 맞게 쓰기. 질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질문, 아까 괄호 엉뚱한 거 쓰면 안 돼요. 질문에 맞게 쓰기. 수학적 용어 꼭 사용하기. 답안 쓸 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쓰기. 이 답안을 보는 사람은 이 세계에 없었던, 나랑 같이 수업을 안 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찮지만 구체적으로 써야지 돼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정확한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하고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돼야지 돼요. 중간에 막 이상한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죠. 정확한 문장으로 쓰기가 국어가 잘 되는 학생들은 이게 좋은 거죠. 뭐 가르칠 게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참 많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네. 말하듯이 쓰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말하듯이 쓰는데 아까 거기처럼 네. 왜냐하면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고 아, 그런 건 되죠. 당연히 되죠. 왜냐, 뭐 그러니까 그게 다 왜냐하면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착하다, 싫다 이런 감정적인 거는 아닌 거죠. 힘들다, 귀찮다, 귀찮으니까 이런 거는 수학적인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따라서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하니까 이런 말이 다 근거 뭐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의 서술에서 그 과정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므로가 기호로 딱 가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 말로 풀어서 쓰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엉뚱한 감정이 실린 그런 용어 의인화해서 수학 박사가 그랬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아까 제가 뭐 옛날에 수학이 기호가 없었을 때는 문장으로 됐다. 그래서 지금 다시 회귀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기호가 없었잖아요. 한자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죠. 수학 기호 우리 안 썼을 때 뭐라고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갑과 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돈 180냥을 출자하여 사업을 한다. 연말이 되어 돈을 나누었을 때 갑은 120냥을 얻고 을은 98냥을 얻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출자한 돈은 각각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조선시대에 수학 자를 만드는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갑과 을이 천수와 영의로 바뀌는 거죠. 양이 원으로 바뀌면 우리 교과서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거를 수식으로 바꾸잖아요. 수식으로 바꾼다는 거 요약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수식으로 많이 바꿨다가 요즘에는 그거를 다시 이런 식의 풀어서 어떤 상황을 주고 뭐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붙이면 갑과 을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동화가 되는 이 문제 하나의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막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아시면 서술형이나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런 그런 마음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또 나눌 이야기. 지금 제가 채점 기준표하고 좀 드렸죠. 문제 드렸죠. 그래서 그거 같이 3학년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서 내실래요? 풀어보세요. 안 내시면 못 푸는 걸로 할게요.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